안녕하십니까, 낭만 뱅커입니다. 자, 오늘은 제4강 문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까지는 돈의 탄생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단어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머니라고 하는 것은 경고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인류가 초기에 문명이 발달하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보증하기 위한 그런 신뢰를 상징하는 약속으로 돈이 탄생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사실 이 문명이란 무엇인가는 굉장히 그 주제가 좀 철학적이고 상당히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문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강의를 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 전체적인 문명에 대한 깊이 있게 들어간다기보다는 어떤 학자들의 어떤 의견을 잠깐 소개드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이 돈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좌는 일단은 그 문명론에 대해서 상당히 유명한 학자라고 할 수 있는 두런트와 유발 하라리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의 새벽이라는 책의 저자인 데이비드 제기했던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문명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그 개념을 한번 정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문명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과연 우리가 문명인인가, 우리가 과연 문명인으로서 제대로 우리의 지금 현대의 이 문명을 잘 이해하고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를 좀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명은 영어로는 civilization이죠. civilization.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시비타스라고 하는 데서 파생이 됐습니다. 이 단어의 그 어원만으로 본다면 이 시비타스는 도시 또는 시민사회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명이라고 하면은 벌써 이 단어 안에 어떤 도시 그리고 어떤 체계, 이게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결과론적인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좀 선입관을 준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문명의 어떤 제반 조건들을 보면 문명의 요건으로는 문자와 기록이 있어야 된다든가, 어떤 도시가 있어야 되고, 통치 체계, 어떤 그 질서화된 사회 계층, 이게 어떤 문명의 요건처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문명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기술 문명이라고 하면은 뭔가 우리 인류가 만들어냈던, 그동안에 쭉 만들어왔던 수많은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문화적인 것들을 우리가 보통 문명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문명이지만, 그것은 저는 문명의 어떤 우리 활동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문명은 그런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과정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문명이 어떤 궁극적인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문명과 비문명을 우리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누구는 문명인이고, 또 과거에 그 문명의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있던 사람들은 문명인이 아니고 약간 야만적이냐, 이런 어떤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문명 이야기라고 하는 거대한 책을 쓰신 작가 두런트에 대한 문명론을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두런트는 미국의 학자인데요, 1885년에서 1981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사셨죠. 이분의 한 말 중에서 좀 가장 유명한 말은, 위대한 문명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붕괴로 멸망한다. 이 말은 토인비도 문명은 타살되는 게 아니라 자살한다,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명이 멸망하는 것은 어떤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게 아니라 그 내부적인 균열과 분열, 갈등 때문에 결국 멸망한다, 이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도시에 지진이 강타를 해서 그 도시의 문명이 완전히 파괴됐다, 이런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도시가 파괴됐을 때 그것을 그 도시의 문명이 다 파괴됐다, 이렇게 말하지는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파괴된 거죠. 그 도시를 지탱해온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관계, 그리고 그 지진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그 도시는 다시 분명히 재건이 되고 더 좋은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문명으로 어떻게 보면 만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만들어낸 도시 자체가 아니라 그 도시를 지탱한 시스템, 그 도시를 만들어가고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단결해서 다시 도시를 재건하려고 하는 이상 그 도시의 문명은 절대 파괴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 윌 두런트는 문명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문명은 질서와 자유의 균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는 문화의 구조를 만들고 자유는 문화의 에너지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제 윌 두런트의 관점은 상당히 균형을 중요시하는 그런 관점을 지녔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이분은 약간은 질서를 더 중요시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법과 통치 체계에 의해서 좀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을 문명이라고 보았고, 그렇지 못한 문명은 좀 떨어지는 문명, 심지어는 야만인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도시를 형성하기 전에는 사실상의 짐승적인 상태였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좀 맞지 않는데, 저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명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아주 예전부터 관계를 맺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그때부터 바로 그게 바로 문명의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자, 이분은 이제 그 책에서, 문명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탐욕을 검약의 형태로, 폭력을 논쟁의 형태로, 살인을 소송의 형태로, 자살을 철학의 형태로 탈바꿈시킨 것이 이제까지 문명이 해온 일들 중 하나다. 굉장히 재미있게 말을 잘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무질서하고 그 어떤 그런 부분이 점점 체계화돼 가는 과정을 이제 문명으로 본 시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분은 그런 면에서 약간의 비판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형적이다, 너무. 문명이 수렵 채집 사회에서부터 농경 사회, 도시와 국가 이렇게 쭉 오는 과정이 문명의 발전이라고 봤기 때문에 너무 선형적이고, 오늘날의 상태를 굉장히 문명의 정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오늘날 상태보다 좀 더 뒤 그 예전 상태라든지 이것은 굉장히 후진적인 상태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조금 서구 중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서구는 이렇게 쭉 문명을 발전시켜 왔고, 다른 비서구 지역은 문명이 늦게 와서 서구가 일종의 앞서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구는 서구 따라와야 된다, 뭐 약간 이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런 면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지만, 이분이 이 문명 이야기를 하는 거대한 이 책, 저도 이제 물론 이 책을 읽지는 못했고요. 사실 우리나라의 전체가 다 번역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본 것은 1편만 봤고, 거기에는 이제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론의 대부분은 이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분이 보는 문명의 관점, 이것은 굉장히 좋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또 비판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어떤 인문학자 중에서는 가장 이제 뛰어난 학자가 아닌가 싶은데, 하라리입니다. 이스라엘의 학자로서 이분은 이제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썼죠. 사실 사피엔스 책은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는 가장 어떤 인류의 어떤 문명을 잘 본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공유된 신화를 통한 관계의 확장, 이게 바로 이제 문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이 과정에서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 달리 허구의 이야기, 그러니까 돈, 신, 어떤 국가, 이와 같은 동물들이 생각할 수 없는, 존재하지 않는 건데 어떤 허구적인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중심으로 서로 관계를 확장시켜 나오면서 우리가 큰 일을 해서 결국 지구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다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은 결국 신뢰와 관계 하에서 뭉치기 때문에, 그 신뢰와 관계가 깨지면 지구의 문명은 위험해진다, 뭐 이런 관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떤 교역, 그리고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신뢰와 교역,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얘기고요. 굉장히 이제 파시즘이라든가 어떤 배타주의,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주의, 이런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한 관점과는 달리 이제 모든 것의 새벽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가 최근에 이제 저는 우연한 기회에 테드 강연을 보게 됐는데, 이분의 강연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책을 썼고, 그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모든 것의 새벽이라고 하면은 4,000년을 말하는데, 인류가 농경을 시작하고 이제 수메르 고대, 우리가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는 수메르, 그 수메르의 왕국이 들어서기 전까지가 약 4,000년 정도의 기간이 있다. 그러니까 농경은 약 10,000년 전에 시작됐고, 수메르는 약 6, 7년 전에 시작됐으니까 이제 그 사이에 약 4,000년 정도의 긴 기간, 이 기간을 이제 모든 것의 새벽이라고 이분이 붙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기간은 어떤 사회가 이렇게 계층화되기 전이었고, 농경을 시작했지만 계층화되기 전이었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빛나는 문명을 이루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왜 우리는 이제 그 긴 4,000년의 기간, 계층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4,000년의 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것이 빛난 문명이 아니고 수메르부터 최초의 문명이라고 하면 그 기간은 뭐냐, 그 문명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강연에서 이분이 했던 얘기입니다. 자, 사람들은 왕이나 귀족 계급 없이도 협력하여 문명을 구축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런 사회를 문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흔히 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왕족, 파라오가 지배한 이집트, 로마 제국과 같은 불평등한 사회들이다. 나는 항상 문명이라는 개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왔다. 왜 우리는 사회적 평등이 유지된
수천 년의 역사를 문명으로 인정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농업과 기술 혁신을 이루었지만 서로를 억압하지 않은 사회를 설명할 언어조차 갖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교육받았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그 이전부터 이미 인류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해 왔다, 이런 관점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그 문명은 어떤 단일한, 어떤 특별히 뭐 서구가 앞선 문명이고 어디가 후진 문명이고 야만적이고 이렇게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명은 사실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결과, 우리는 보통 결과를 보고 문명이라고 하는 거지, 그것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것이 바로 저는 문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그것은 그러니까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문명이 시작된다, 이렇게 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협력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문명이 시작된다. 그래서 문명은 어떤 관계를 확장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바로 휴머니즘의 확장, 이게 바로 문명의 발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외 국가를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요즘이야 해외 가서 우리가 돌아다니는 것이 뭐 별일이 아닌 것처럼 하고 우리는 가지만, 사실 몇백 년 전만 해도 다른 어떤 나라를 가서 다른 문명을 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전체적인 세계가 다른 민족이나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를 잘 못해죠. 일단은 잘 모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어디 뭐 굉장히 좀 발달이 덜 된 곳이라든가 어떤 그런 데는 가려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 사람들이 문명인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명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갔는데 혹시 내가 어떤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내가 위험할 수 있다, 그럼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아직 문명인이 아니라는 어떤 우리가 지금 의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문명인의 어떤 외양을 하고 있다 해서 그게 다 또 문명인이냐, 또 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히틀러가 문명인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히틀러는 굉장히 외형상으로는 문명인의 최정점에 있었죠. 왜냐하면 한 나라의 총통까지 올랐고, 그리고 그의 살고 있는 그의 그 일종의 궁이죠. 일종의 자기가 좋아하는 바그너의 음악이 흘렀을 것이고, 그리고 유럽 각주에서 가져온 수많은 예술 작품들이 그 궁 안에 장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엄격한 법과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 외관상으로는 완벽한 문명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가 문명인이라고 쉽게 부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이 다른 민족을 적대시하면서 그 민족 무려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문명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른 민족이나 다른 종교 또는 다른 어떤 나라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죽인다 하면은 그것은 완전히 반문명적 행위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 이데올로기, 종교, 성, 어떤 피부색 이런 걸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것을 배제한다면 그것을 문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문명의 외양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을 문명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만약에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든지 우리나라에 와서 내가 돌아다니는데 위험하다고 느낀다 하면 우리나라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나라는 문명국가라고 보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문명이 발달하고 그런 다른 나라와 수많은 어떤 민족과 종교를 받아들이면서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사실 경제도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모든 발전된 도시를 보면 항상 문명이 교류가 많았던 도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지수라는 작가가 쓴 그 위대한 대화가 있고 거기에 여러 훌륭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인상적이어서 옮겨봤습니다. 낯선 공항에서 먼 길로 안내하는 나쁜 택시기사나 광장의 소매치기범보다 서툴고 지친 나를 위해 맛 좋은 식당과 깨끗한 숙소, 지름길을 알려주는 인심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고 우리는 여행길에 나선다. 그래서 사실 저도 여행을 좋아하고 한 번씩 여행을 떠납니다만, 여행을 떠날 때마다 모르는 곳을 갈 때는 좀 사람이 약간의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면 물론 뭐 택시기사들이 여기 말을 한 대로 저도 이스탄불에서 택시를 탔는데 약간 택시기사가 사기꾼 같은 택시기사를 만나서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다른 수많은 경험들을 토대로 볼 때 굉장히 친절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불편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해해주고
많이 도와주는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게 저는 문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한 생을 유지할 수 있었고 지구는 더 밝은 문명을 만들면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풍요는 결국 경제적인 성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포용력이 넓어지고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풍요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문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짧게나마 제 생각을 저는 이제 문명과 어떤 경제는 상호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 우리가 잘 사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4강까지 해서 사실상 이제 서론 부분은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그 중에서는 그 가장 유명한 돈이라고 할 수 있는 세켈에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강좌에 뵙겠습니다. 낭만 뱅커였습니다.